네, 안녕하십니까. 자, 7월 문제풀이 과정 첫 시간입니다. 이제 시험이 꼭 넉 달 남았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제부터는 하루도 허투루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합격의 당락은요, 이 넉 달 동안 지금부터 집중하고 몰입하면요,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 동착지 가능해요. 그런데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지금부터 날씨가 덥다고 좀 느슨해지고, 또 스트레스 받게 되면 합격은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합격의 당락은 지금부터 넉 달 공부에 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부터 공부를 어떻게 할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짧게 제가 공부하는 흐름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수업을 진행할게요. 바로 이런 공부가 돼야 됩니다. 털털마마식 공부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예. 자, 지금부터 털털마마식 공부가 제대로 되면요, 이제 합격은 문제가 없어요. 털털마마가 뭐냐면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그 공인문 사이트를 보게 되면 특히 이제 활동을 아주 왕성히 활발히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늘 사이트 보니까 뭐 수댕님도 계시고 아가사자 어음님도 계시고 두 분이 그 상도만 차시더라고요. 예. 매일 보게 되다 보니까 저절로 닉네임을 알게 되더라고요. 털털마마는요, 바로 제 닉네임입니다. 그래서 아마 게시판 글을 보시면 제 사진 옆에 털털마마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털털마마식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가 짧은 얘기 한 토막 들려드릴게요. 아주 오랜 옛날인데요, 아주 오랜 옛날에 집신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집신장수는 그 옛날에 5일장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5일장마다 가서 집신을 파는데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금방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몇십 마리 납니다. 집도 한 채 마련하고,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돈을 자꾸 모으니까 아주 이쁜 또 이제 부인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애도 낳게 되고 아들이죠. 예. 그 아들을 키우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새 이분이 이제 노인이가 되었어요. 예. 인생은 막을 수가 없죠. 예. 어느 세월인가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아들 녀석이 이제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아서 집신을 만들어서 팔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눈을 감기 전에 아들한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얘야,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나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가 평소에 집신을 참 만드는 솜씨가 좋은데 내가 보기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이것만 꼭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털털 하다가 마마 하다가 힘에 붙여서 말을 끝내 다 하지 못하고 운명을 해버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5일장을 치르면서 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아버지 산소 무덤 위에 5일장 끝내고도 내려오지를 못해요. 너무나 슬퍼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잠깐 무덤 위에 엎드려서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하늘나라에서 널 지켜보니까 네가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줄 몰랐다. 내가 마지막에 유언을 채 못한 말이 있는데 털털하고 마마하다가 채 말을 마치지 못했는데 꿈에서라도 내가 이 유언을 마저 알려줘야 되겠다. 내가 털털했던 것은 네가 지신은 너무 잘 만드는데 집신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털이 삐져나오질 깎지를 않더라. 그걸 다 깎아줘라.
틀을 깎아주고, 마마했던 것은 틀을 깎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무리마저 조금만 더 신경을 써라. 그럼 너는 틀림없이 부자가 될 거다. 예. 이제 윤을 다 듣고 꿈에서 깨어난 이 아들은 아버지 유언대로 지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깔끔하게 털도 깎고 마무리도 하고 했더니 정말로 집신이 아버지보다 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큰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았던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먼저 하시겠죠. 여러분 공부도 지금부터 털털 마마시 공부입니다. 예.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 예. 마무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합격은 문제가 없어요. 예. 마무리 싸움입니다. 그럼 제가 강의를 오래 하면서 마무리를 잘했던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특히 잊혀지지 않는 사례를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수업을 진행할게요. 좀 오래됐어요. 17회심입니다. 이분은 합격은 하셨지만은요, 이름은 밝힐 수가 없어요. 프라이버시 문제니까요. 성은 배씨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나이가 50대 초반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53 또는 54쯤 됐더라고요. 이분은 직업이 법원, 변호사, 사무장입니다. 사실 변호사, 사무장이라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가 정말로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지역이 대구 지역입니다. 그럼 이제 하구는 시내 한복판에 있고요. 대구에 수성구의 범어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가장 좋은 동네인데요. 거기 이제 법원타운이 있습니다. 예. 법원에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하필 이분의 집이 멀어요. 집이 대구시가 아니고요. 저기 멀리 청도. 청도는 들어보셨죠? 청도 소삼 유명하잖아요. 예. 청도에서 요 대구 직장까지는요, 자가 운전했을 때 정확히 50분 1시간 걸려요. 1시간 잡을게요. 그러면 아침에 1시간 동안 운전해서 출근하고, 예, 출근하고, 이분도 강의는요, 1월달부터 시작했거든요. 1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직장 마치면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시내 와서 학원 수업을 들어요. 그 수업 마치고 또 청도까지 집에 가게 되면 밤 12시가 돼요. 직장 다니고 강의 듣고 집에 가면 피곤해서 복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학원 수업을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희한하더라고요. 1월달에 애 등록해서 시험 칠 때까지 끝까지 참 성실해요. 결석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항상 제가 곁에 앉았으면요, 지금 요 앞에 자리, 저 앞자리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배가 없습니다. 야간 수업 들으면서 최고 앞자리에서 수업을 듣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사무장 일이 워낙 고되고 힘들다 보니까 수업을 제대로 들은 적이 거의 하루도 없습니다. 피곤해가지고요. 학교는 시간에 책만 폈다면요, 졸기가 일습니다. 틈만 나면 졸아요. 졸다가 갑자기 제가 수업하면서 이거 중요합니다 해버리면 눈을 번쩍 뜨고요, 페이지를 못 찾고 허둥지둥대다가 또 이제 졸다가 수업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문제 풀이 과정도 예배가 없습니다. 졸기 일습니다. 복습은 하나도 안 했어요. 절대 될 수가 없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랑 우연히 5월 달에 중순께 같이 술을 한 잔 마신 적이 있어요. 소주를요. 마시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50 인생을 살면서 객관식 시험은 떨어져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중개수로 틀림없다. 그때는 제가 속으로 믿질 않았어요. 공부하는 패턴을 아니까 맨날 졸면서 복습 안 하시는 분인데, 제가 믿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8월이 지나갔어요. 9월달이 되었습니다. 시험 딱 2달 남았거든요. 이분도 느꼈나 봐요. 야, 이 시험 될 시험이 아니구나. 드디어 9월 1일 날 결심을 합니다. 집에 갔어요.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여지껏 객관식 시험은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시험은 내가 너무 불안하다. 시험이 어려운데 내가 되게 어렵겠다. 그래서 좀 동의를 해주라. 내가 2달 동안은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를. 그러니까 2달 동안만 당신이랑 나하고 별거하자. 집을 나오겠대요. 부인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고 이제 책보따리 다 사들고요. 시내 학원 앞에 고시원이 있거든요. 고시태. 예. 세상 하나밖에 없는 그 좁은 공간에서 2달 동안 승부를 겁니다. 마지막 승부예요. 근데 공부가 안 되었잖아요. 예. 강의 제대로 못 들었고 게다가 복습도 하루도 한 적이 없으니까 답답하거든요. 그 와중에 이분이 전략을 짭니다. 자, 지금 2달 남았다. 그때는 시험은 정확히 이제 지금은 10월 마지막 주에 쉬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10월 3주차 7주가 남았어요. 7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조건 하루 한 과목입니다. 기본서를 무조건 하루에 한 과목 끝내자. 이것만 지키자. 그러면 7주 동안 7바퀴는 돌아간다. 자기만의 마지막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내더라고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에 전 과목을 한 바퀴 돌리거든요. 예. 예. 진짜 무식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서 7주가 지났습니다. 악자같이 이겨내고요. 시험장 갑니다. 그런데 웬걸 17회 때 시험은요. 학교론이 꽤 어렵거든요. 드디어 시험을 치면서 학교론, 민법 시험 쳐보니까 막판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부했던 게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1차 시험 끝내고요. 책가방을 사들고 야, 이 시험 될 시험이 아니다. 예, 포기합니다. 책가방 사들고 책 주섬주섬 챙겨들고 이제 시험장에서 운동장을 지나서 교원 밖을 막 벗어나는 순간 누가 불러요. 누가 아저씨 막 불러요. 예. 누군가 했더니 평소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앉았던 짝꿍이 있거든요. 아가씨예요. 20대 후반의 아가씨인데 그래서 불렀습니다. 아저씨 왜 가는 거야? 왜 가세요? 했더니 내가 막판에 열심히 했는데 1차 탁 치러보니까 이걸로 부족하더라. 내 스스로 되는 시험이 아니다. 어차피 떨어진 거니까 집에 가서 낮술이나 마셔야 되겠다. 술 마시고 달리려고요. 근데 아가씨가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 한 번밖에. 없으니까 2차 시험은 붙건 떨어지건 경험이 중요하다. 시험 봐야 된다. 아가씨가 막 끌고 오는 바람에 끌려서 다시 시험장에 왔어요. 그래서 끌려와서 결국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2차 시험을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어차피 안 될 시험. 1차부터 안 됐을 거니까. 학교에서 발표는 아예 기대도 안 했어요. 그 드디어 학교에서 발표를 딱 보니까 동착격인 게 기가 막힙니다. 점수를 확인했더니 1차 과목은요 65점 나왔대요. 본인은 떨어졌다고 했는데 포기했었는데 65점이 나왔고 2차 시험은 가까스로 60점을 넘겼대요. 동착격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이렇게 공부를 택도 없이 안 한 사람도 9월, 10월 2달 밀어붙이니까 부인한테 동의받고 별거 해가지고 고시원에서 직장 2달 동안 휴직기 내고 올인 하루 한 과목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될 수 없는 시험도 동차로 만들어내더라.
네, 이번 보면서요. 멋진 마무리다. 진짜 넉 달이 아니고 2달 만에 마무리 멋지게 하는구나.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2달이 아니에요. 넉 달 남았어요. 넉 달. 지금 제가 시간 되면 가끔씩은 자주 이 게시판 글을 많이 보거든요. 보는데 의외로 공부가 덥다고 느슨합니다. 느슨해요. 안타까워요. 7일부터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2달 밀어붙여도 되는데 동차가 넉 달이면 시간이 따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꼭 학교를 해야겠다면 7일부터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만 잘하면요. 우리 시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공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기 전에요. 제가 강의 순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문제만 푸는 거 아니에요. 문제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오기가 좀 벅찹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약집입니다. 자, 분명히 지난 시간에 7월 8월 문제풀이 과정은 핵심 요약집은 꼭 갖고 오세요. 정리해 드릴 거라고요. 그래서 요약집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대신에 요약집 정리 과정은요. 빨리 지나갑니다. 왜? 우리는 지금 뭐 고급 과정, 이론 과정이 아니잖아요.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핵심 요약은요. 이거 중요합니다. 밑줄 긋고 체크하고요.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집 정리가 되면 요 범위에 한해서 두 번째 이제 문제집 풀이를 진행합니다. 자, 문제집도 제가 문제를 100% 다 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가 예습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풀어 오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은 뭐냐? 시험에 중요한 거, 잘 나오는 거, 그걸 짚어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문제집은요. 한마디로 대표 문제. 제가 여러 번 고민 끝에 이 문제는 꼭 풀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집 분량을 반으로 줄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대표 문제를 풀고 또 저희 문제집도 잘 나왔지만은요. 의외로 어떤 파트는 문제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보충 자료. 그러면 오늘 프린트 받으셨죠? 총 3페이지. 1, 2페이지는 별도로 실전 종합 문제가 나오고요. 3페이지 보게 되면 보충 자료 되어 있죠. 그 보충 자료가 오늘 진도만큼 해서 이것만큼은 더 풀고 응용해야지 실력이 올라가겠다. 네. 그래서 이 문제풀이 과정도 준비하는 게 저한테는 빡빡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제 보충 자료를 풀게 되면 한결 더 알찬 수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벨을 자 문제집 레벨이 이 레벨이다. 수준이. 근데 시험이 조금만 어렵게 나와버리면 박살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문제 연습을 레벨을 올려버리자. 이렇게 올려버리면 실전이 이렇게 어렵다 치더라도 더 어렵게 공부했으니까 더 깊이 있게. 그러면 시험은 더 수월해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충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실전 테스트예요. 오늘부터 8주가 아니고요. 7주 동안. 그러니까 7주자 수업까지는
계속 8문제씩 나갑니다. 원래는 10문제를 풀었는데 푸니까 시간이 빡빡하고 많이 뺏기면서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길래 2문제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8문제. 이 문제만큼은 항상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문제풀이는요, 여러분이 푸는 겁니다. 시험, 제가 대리로 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험장 가서 여러분이 시험지를 보고 다 푸는 거기 때문에 항상 문제풀이는요, 여러분이 먼저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습을 강조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학교는 시간에는요, 다음 주부터는 여유있게 한 15분, 20분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가지고 미리 요 문제를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지금 다 푼 분도 몇 분 계시거든요. 다 푼 다음에 여러분이 틀려봐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서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왜 굳이 하느냐? 저대로 계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2번, 3번 비교합니다. 문제집은 처음부터 단원별로 차근차근 진도가 나갑니다. 그럼 처음에 진도 나갈 때 뒤에 걸 다 까먹거든요. 그럼 또 팔을 뒤어서 뒤에 진도 나가면 앞에 걸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단계적으로 수업하는데 얘는요, 진도를 다 섞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듣더라도 종합적으로 풀면서, 자, 그러니까 8문제에서 금융도 풀어보고 간접평가도 풀어보고 투자도 풀어보고 이것저것 풀어봤을 때 여러분이 자꾸 듣게 되면 익숙해지거든요. 이런 취지에서 종합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은 훨씬 더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고 실력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3단계를 거치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7월, 8월 2달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일단 문제풀이니까 문제풀이가 우선인데요. 첫 번째 예습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적어도 강의 진도표를 보시면서 학교는 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입니다. 그래서 미리 외학집 다 읽어오고,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그리고 문제집 다 풀어오고, 적어도 이거 2개만큼은 미리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들어요. 두 번째. 강의를 들은 다음에는 세 번째, 이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동그라미 크기가 다릅니다. 예습이 가장 커요.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 강의 듣고 복습하고요. 복습은 금방 합니다. 복습은 어떻게 하지? 제가 분명히 문제집은요, 대표 문제 몇 개 체크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보시면 돼. 금방 끝나버려. 그럼 이제 7월, 8월 2달 동안 듣는 수업이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게 되면 세 바퀴가 돌아가, 세 바퀴가. 그러면 세 바퀴가 돌아가면 2달 만에 6개월치 공부를 끝내는 겁니다. 확실한 공부가 돼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예습을 강조해도 예습 안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불과 예습 안 하는 분들은 20%,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 예습 안 하고 강의 듣게 되면 이거 다 합쳐본들 이 동그라미가 안 되잖아. 잘못된 공부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예습도 하지 않고 강의만 듣고 복습을 하더라. 엉터리 공부예요. 만약 예습하고 공부를 이렇게 3단계를 거쳤더라면, 비교하자면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서울역까지 오는데 KTX 타고 달리는 겁니다. 예습하게 되면요. 예습을 안 하고 강의 듣고 복습만 한다는 것은 부산에서 서울역까지요. 고속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결과는 엄청난 타입니다. 그래서 예습이 절대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7월, 8월 2달 동안에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했어요. 2달치 공부를 6개월치 벌써 확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9월달, 10월달 정말 공부가 재미있어요. 합격이 있는데 빤히 보이니까.
빤히 보이니까. 그래서 7, 8월 달 부설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복습은 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요약집부터 진행합니다. 자, 핵심 요약집 첫 페이지 펴시면 돼요. 자, 첫 페이지가 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요약집도요, 이미 지금은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요약집은 설명은 다 뺄 거예요. 이런 단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요약집을 빨리빨리 체크하고 훑어주는데, 그럼 어떻게 훑어주느냐?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별표합니다. 별표가요, 1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별표가 3개짜리도 있어요. A급, 특 A급, 특 A급입니다. 그래서 별표가 체크된 것들은 그 파트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책을 전부 다 별표만 붙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특히 중요한 것은 제가 분명히 별표 하세요. 1개, 2개, 3개 할 겁니다. 다음에는 핵심 문장 또는 핵심 단어가 있으면요, 동그라미 치세요 할까? 동그라미. 이건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밑줄 긋기, 밑줄. 밑줄 하세요. 밑줄은요, 핵심 단어. 시험에 잘 나오는 키워드. 그래서 요약집은요, 1순위가 별표, 2순위가 동그라미, 3순위가 밑줄. 이렇게 하게 되면 진도가 빨리빨리 가더라도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요약집은요, 별표, 동그라미, 밑줄 이런 식으로 요약집 정리하고요. 이 파트만큼 문제풀이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집 4페이지부터 볼게요. 차트 1장 부동산 하기 나옵니다. 결론, 이 파트는요, 5년, 6년쯤마다 한 문제가 나올 똥 말똥입니다. 약해요. 자, 그렇다면 먼저 네모 1번 부동산 하계 정의가 나옵니다. 바로 1번 보시면 정의 있죠. 네모 박스 있죠. 요거 체크해 하시고요. 무슨 말이죠? 지문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실질 네모 보이죠? 부동산 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를 위해서, 능률화를 목적으로, 자, 다음 네모 2개 있죠. 원리는 이론 분야고, 응용 기술은요, 실무 분야이다. 그러니까 활동의 이론과 실무를 모두 다루는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이렇구나라고 보시고, 여기서는 결론, 틀린 지문이 절대 안 나와요. 여기까지가 학의 정의가 되고요. 자, 내려가니까 가로, 반가로 1번, 2번, 3번 있죠. 반가로 3번 동그라미. 바로 학문적 성적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험은요, 문제가 2번 나왔어요. 2번. 부동산학의 학문적인 성격은 종합과학이다. 아시는 단어죠. 종합과학이 되면 하나 적어볼까요? 법경기 적어주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경기를 체계화한 종합과학입니다. 법경기만 뚫으시면 돼요. 다음 단어가 잘 나와요. 밑줄 하세요. 응용과학이다. 순수과학은 틀린 말입니다. 따라서 물리학이나 화학처럼 한 분야만 다루는 순수과학은 틀린 말이고요. 순수과학이 아니고 여러 분야를 종합하고 응용한 응용과학이다. 응용과학. 자, 순수과학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학은요, 실천과학이고 경험과학이고 규범과학이다. 밑줄 하세요. 사회과학이지 자연과학하면 틀린 말입니다. 따라서 오로지 자연적인 제현상만 연구하는 자연과학은 틀린 말이고요. 반드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입니다. 자, 밑줄 하니까 힘이 이제 키워드가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출제가 키워드가 2개구나. 순수과학 틀린 말, 응용과학이다. 자연과학 틀린 말, 사회과학이다. 다음 페이지. 괄호 2번요. 학예 접근 방법.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1번 분산식 앞에 X 하시고, 2번 중점식 앞에 X 하시고, 4번요. 기타 접근 X 하시고. 보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그러면요, 3번이 있죠. 3번 제목을 밑줄 하세요. 종합식 접근 방법 밑줄. 왜? 한 번 나왔거든요. 10회 때. 우리나라는요,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제목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적어줄래요.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 들어보셨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개념. 복합 개념 하게 되면 세 가지 아시죠?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해서 법경기 세 가지를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3번 종합식 접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밑줄 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식 접근 방법을 통해서 학을 통일적으로 정착을 시켰다까지도 지문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네모 2번 내려갑니다. 학의 연구 분야. 자, 연구 분야는요, 7회 시험 때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미국 이론인데 그게 세 가지죠. 표를 보시면 기초 분야, 결정 분야, 결정 지연 분야. 자, 그러면 기초 분야는 넘어갑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두 번째, 결정 분야 동그라미. 세 번째, 결정 지연 분야 동그라미. 그러니까 결정 분야가 뭐냐, 결정 지연 분야가 뭐냐면 구분하시면 돼요. 자, 결정 분야는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단어 3개 있죠. 투, 금, 개, 암기 했죠. 투, 투자, 금, 금융, 개, 개발. 투, 금, 개 세 가지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결정 분야가 돼요. 투, 금, 개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투, 금, 개 빼고 나머지가 대부분 결정 지원 분야인데 전문가의 도움을 지원받아야 되네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 상담, 마케팅, 관리가 있지만 이외에도 뭐 중개활동, 권리분석 활동, 신탁활동 등등 나머지 대부분 분야가 전문가가 필요한 결정 지원 분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요, 결정 분야 투검계 하면 끝.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네모 3번 활동이 나와요. 괄호 1번 활동의 구분이 있죠. 1번 괄호 1번은 전부 다 X 보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괄호 2번요. 부동산 업의 분류. 표가 보이잖아요. 여기서 3번 출제되었다. 3번. 자, 그 3번이 어떻게 나왔느냐. 24회 때, 28회 때, 31회 때. 뭐 대충 간격이 안 보입니까? 몇 년 만에 나왔다? 4년 만에. 몇 년 만에? 3년 만에. 그러면 이제 얘가 주기가 보통 3,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 34면 올해는 솔직히 나오기 어려워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3번 나왔기 때문에 짚어는 드릴게요. 일단 나와주면 풀기는 좋아요. 자, 그러면 표를 보시면 아직까지 분류 제목을 수정이 안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대중 분류되어 있죠. 중분류 빼고 삭제. 첫 번째가 대분류, 중분류 삭제. 두 번째가 소분류죠. 두 번째를 소분류를 중분류, 중자로 바꿔주고요. 세 번째가 세분류죠. 세분류를 소분류로 바꿔주고 소분류. 네 번째가 세세분류죠. 그러니까 네 번째를 세분류. 차례대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그리고 표준산업분류 있죠. 이거 우리 표는 한 개지만은요. 제가 5월 달에 따로 실무하다 보니까 좀 큰 거 하다 보니까 법인 회사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때 차리면서 돈도 뭐 좀 들어갔고 이제 뭐 정관도 하고 법인 등기 다 하니까요. 그러면서 세무사랑 만났는데 그때 이 등기부에 법인 회사의 목적을 적거든요. 목적을 적는데 목적을 적을 때 그 세무사가 탁 끄집어낸 책이 이따만큼 두꺼워요.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바로 이겁니다. 한국 표준산업분류. 책이 우리 표준산업분류가 책이 100페이지가 아니라 수백 페이지입니다. 와,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 요 표 하나 끄집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표준산업이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두꺼운 책이 한 권이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 요것만 추려낸 건데 여기서 문제가 3번 나왔다. 자, 표를 봅니다. 대분류가 부동산업이 나오죠. 중분류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다. 임대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임대업하고 공급업이구나. 내려가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네. 서비스 동그라미. 그러니까 중분류가 뭐죠? 임대업, 공급업, 서비스업. 다시 소분류. 임대 및 공급업은 항목이 2개 있죠.
첫 번째가 부동산 임대업이다. 또 임대 동그라미. 두 번째 칸은요, 개발 및 공급업이다. 개발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그래서 소분류가 임대업과 개발업과 공급업이구나. 다시 내려가서 부동산 서비스업 있죠. 서비스업은 항목 두 개 있죠. 첫 번째가 관리업이다. 관리 동그라미. 두 번째가요,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이다. 중개 동그라미. 감정평가 동그라미. 그래서 서비스업은 관리업, 중개업, 감정평가업이구나. 예. 마지막으로 세 분류. 첫 번째 부동산 임대업은요, 항목 3개 있죠. 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거용 동그라미. 두 번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동그라미. 세 번째 기타 임대업이다. 기타 동그라미. 세 개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두 번째 개발 및 공급업도 주거용 동그라미, 비주거용 동그라미, 기타 동그라미. 이제 공통 범위 보이죠? 세 가지 각각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가 들어가구나.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요. 관리업이나 중개평가업은요. 자, 주거용, 비주거용 보이는데 기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관리업이나 중개평가업은 여백에다가 기타 X 내려가서 기타 X. 예. 그래서 세 분류가 기타가 들어가면 다 틀린 말입니다. 필요 볼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업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내려갑니다. 일단 이 파트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3번 나왔지만 그 턴이 3년, 4년 차인데 원래는 확률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큰 부담은 갖지 마세요. 그래서 3번 내려가요. 활동의 윤리성. 그래서 3번은요, 앞에다가 X 하시고 보지 마요. 왜 안 나왔으니까. 버리세요. 그래서 4번 넘어갑니다. 학위 일반 원칙. 얘는요, 단독 문제가 2번 나와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능, 안, 경, 공 이렇게 암기 시켜드렸죠. 능률성, 능 동그라미, 안전성, 안, 경제성, 경, 공정성, 공 합쳐서 능, 안, 경, 공 4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사실은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공정성은. 하면 3가지는 3가지인데 시험 패턴은요. 능률성 설명이 쭉 나오죠. 설명이. 그 다음에 안전성 설명이 쭉 나오고 설명이 나와요. 그럼 시험 패턴 어떻게 묻지요? 요 지문을 지시하면서 이것은 안전성인데 능률성이다. 틀렸잖아. 예. 또는 이제 경제성을 물으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문장이 바로 또 능률성이다. 예. 설명과 단어를 바꿔서 묻거든요.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봐요. 능률성 원칙은요. 자, 능안 경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자, 1번, 2번 2가지만 보시면 3번은 삭제. 한 줄 쫙 꺼버리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1번, 2번만 보시면 돼요. 1번 밑줄합니다. 소유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최유형이 그 기준이 되고 거래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제서 확립 밑줄. 이런 문장이 나면서 이런 문장을 안전성이라고 한다. 틀렸지. 능률성입니다. 박스 있죠. 자, 능률성 원리에 대한 합의 원칙이 나옵니다. 박스도 X 보지 마세요. 손도 대지 마시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 2번 안전성 원칙은요. 뭘 가르치느냐. 안전성은 말 그대로 활동은 전부 다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하자. 그래서 첫줄 땡땡이 있죠. 밑줄합니다. 능률성과 안전성은 상호 견제 또는 상충 관계다. 즉 반비례 관계를 말해요. 능률성을 강조하면 안전성이 무시되고 안전성을 강조하면 반대로 능률성이 떨어진대요. 이런 관계만 가볍게 아시고 3번 경제성 원칙은 땡땡 밑줄합니다.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올리자. 바로 경제성 원칙입니다. 거기다가 단어 하나만 더 적어줄까요? 합리적 선택 적어주고요.
부동산 활동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당연히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올리는 선택을 하자는 원칙이 바로 경제성 원칙입니다. 그러면 맨 밑에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 하나만 더 메모하세요. 이렇게. 자, 우리가 부동산 하계 일반 원칙은 능안, 경공 네 가지를 암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요, 딱 지문이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별도로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입니다.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입니다.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메모하시면서 확인합니다. 감평의 특별 원칙은요, 바로 능안전 세 가지입니다. 능안전 세 가지다. 능률성이죠. 안전성이죠. 여기까지 똑같아. 뭐만 다르다? 얘만 달라요. 이때 저는요, 전달성입니다. 능안경공은 학의 일반 원칙이고 능안전 세 가지는요,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인데 전달성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얘는 바로 감정평가 보고서를 말해요. 평가보고서. 감정평가는 반드시 평가보고서에 기준 시점, 무슨 가격해서 기본적인 필수사항을 전부 다 기재해서 의뢰인한테 반드시 전달,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평의 특별 원칙은 능안전. 얘가 한 개 더 있더라. 능안전. 예. 그럼 이 문제 어떻게 나왔죠? 과거 시험은요, 부동산 가격 재원칙은 능안전이다. 틀렸지. 가격 재원칙은 13개 원칙입니다. 가격 재원칙이 아니고 감평의 특별 원칙이 능안전 세 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죠. 네모 4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 앞에다가 드디어 별표 한 개. 중요합니다. 제목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요. 자, 복합 개념은 다들 아시잖아요. 자, 반가로 1번, 2번, 3번 찾아 보니까 법경기가 나왔지. 다 공부했는 거잖아요. 법경기. 먼저 법률적 개념은 협의와 광의 아시죠? 따라서 네모를 보니까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 아는 내용이죠.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은 뭘 말하죠? 토지 및 정착물이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 즉 민법상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합하게 되면 광의가 돼요. 여기까지가 법률적 개념이 되고, 2번요. 경제적 개념은요. 자, 암기하셨죠? 단어,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시어자가. 생산요소, 자본, 소비재, 생산재, 상품, 자산.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3번요. 기술적 개념은요. 자, 공자위 환자들을 봤죠? 바로 부동산의 속성인데요. 공자위 환자 중에서 맨 끝자 자산만 빼버리면 돼요. 자산은 시어자가 들어가니까 경제적 개념이고요. 그래서 공자위환 네 가지. 공자위환 네 가지가 바로 기술적 개념입니다. 물리적 개념. 그리고 2번 내려가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요. 자, 첫 줄 밑줄 알았어요. 다 아는 거잖아요. 법경기 개념의 부동산. 법경기를 가르치네요. 그러면 유형과 무형이 나와요. 자, 유형 동그라미. 내려가서 무형 동그라미. 이것도 바꿔서 묻거든요. 자, 유형적 측면은 법경기 중에서 기술적 개념을 가리키고, 무형은 형태가 없죠. 법경 두 가지죠. 법률적, 경제적 개념은 형태가 없다. 무형적 개념입니다. 다음에 복합 부동산은 토지 플러스 건물 밑줄.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것이 복합 부동산이다. 여백에다가 화살표 중요합니다. 밑줄 하세요. 메모합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것인데 복합 부동산은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런 복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하게 되면 이때는요. 토지 따로 안 팔고 건물 따로 안 팔고 한꺼번에 뭉텅그리를 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괄평가. 복합 부동산은 일괄평가를 합니다. 더 중요한 거, 일괄평가를 하는데 또 뭘로 평가하느냐. 이 자체가 3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복합부동산은 그 동네 시장 시세가 얼마쯤 합니까? 시장성. 그러니까 무슨 법이죠? 거래사례비교법입니다. 반복합니다. 복합부동산은 일괄평가인데 무슨 법? 거래사례비교법. 틀린 말이 뭐지? 원가법 하면 틀린 말이지. 또는 수익환원법 하면 틀린 말이지. 복합부동산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었어요. 세 번째, 복합건물은 흔히 아는 주상복합건물, 상가주택이 있죠. 복합건물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1페이지. 차트 2장. 부동산 개념과 분류. 부동산 개념도 한 문제, 분류도 한 문제 해서 워낙 잘납니다. 제1절. 부동산 개념부터 볼까요? 부동산 개념은요, 단독 문제보다 종합 문제가 잘 나와요. 종합 문제가. 그래서 그동안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종합 문제가 무려 12번 나왔다. 12번요.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법경기 세 가지죠. 1번,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1번 앞에다가 별표 한 개, 별표하시고 중요합니다. 법률적 개념은요, 네모 박스 보니까 광의의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 묶어놨죠.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땡땡 민법인데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정착물 동그라미. 정착물 왜 동그라미 했을까요? 단독 문제가 두 번 나왔으니까. 17회 때, 25회 때 각각 두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착물도 단독 문제가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려가서 1번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인데 토지와 정착물을 가리키고, 다음에 2번 준부동산은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죠. 1번 보게 되면 준부동산은 개별법에 따라서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 밑줄.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 갖춘 것이 준부동산이고, 항목은요, 기억, 니은, 디귿번 3개 묶어주세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또는 광업권, 어업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부동산처럼 취급한대요. 그러면 이 중에서 또 집중하자. 기억번의 첫 단어가 뭐죠? 자동차죠. 자동차 밑줄. 자동차 밑줄 하시고 얘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화살표 합니다. 자동차의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상식이잖아. 자동차 하게 되면요, 어느 지역마다 중고시장이 있죠. 자동차 상사. 그러니까 중고시세를 따지니까 바로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자동차 평가는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느냐 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이거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또 어디까지 나왔지? 계속 메모합니다. 원칙은 뭐라고 했죠? 시장성. 거래사례법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었어요. 자동차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것. 효용가치가 없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한 20만 킬로 탔더니 연식이 다 돼버렸네. 그때는 폐차시키잖아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고철가격이죠. 고철가격. 폐차시켰는데 고철가격인데, 고철가격 단어가 고상하게 말하면요, 바로 해체처분가격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는 그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뭘로 평가한다? 해체처분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까지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가로 2번. 정착물입니다. 정착물의 판단 기준인데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1번 부착 방법, 2번 물건의 성격, 3번 당사자의 설치 의도, 4번 거래 당사자의 관계. 항목이 4가지인데요. 1번 동그라미 부착 방법, 1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당사자 관계, 1번, 4번이 집중 출제가 돼요. 1번 물건의 부착 방법이, 자, 물리적이나 기능적으로 손상이 유무, 있고 없고 차이인데 동그라미 1번
다음에 1번만 밑줄하세요. 물리적, 기능적 손상을 준다, 있다면 정착물이다.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 손상을 주고 설치하게 되면요, 정착물로 본다. 없으면 동산이죠. 이런 예를 들면 뭐라고 했죠? 바로 천정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이 있죠. 그러니까 건물에 손상을 주고 천장에 설치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본다는 말입니다. 4번 내려가요. 거래 당사자의 관계. 자, 임대인이 설치한 설비는 당연히 정착물입니다. 그래서 심이 안 나와요. 2번을 밑줄하세요. 2번은요, 빨간 볼펜으로 밑줄. 왜? 잘 나오니까.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요, 나중에 다 치유되겠죠. 원상회복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다. 박스 내려갑니다. 박스를 보게 되면 자, 1번, 2번 목차 2개 나와요. 1번.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자, 1번, 2번이 있죠. 이렇게 1번, 2번. 그러면 이제 1번 앞에다가 화살표, 2번 화살표여서 메모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은 뭐지? 한마디로 독립정착물입니다.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된 물건으로 본대요. 독립된 정착물입니다. 그럼 2번은 화살표, 종속정착물입니다. 종속정착물. 다시 말하면 독립물이 아니래. 아니면 뭘로 보는 겁니까? 토지에 포함시켜버려. 얘는요, 토지에 포함이 된다. 다른 말로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구분되시겠죠? 따라서 1번. 바뀌었죠, 그죠? 예. 바뀌었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2번이죠. 얘가 2번이고, 얘가 1번입니다. 보통 독립정착물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독립이라고 했는데, 일단 절대 혼동하지 마시고, 1번이 종속정착물, 1번. 예, 혼동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2번이 독립정착물입니다. 예. 우리 요약집은 이제 순서를 바꿔놨는데요. 자, 1번이 종속정착물, 2번이 독립정착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2번부터 먼저 봐요. 2번. 자, 2번은요, 독립정착물이요. 독립된 물건으로 보는데, 1번 건물, 당연히 독립물입니다. 2번은요, 자, 밑줄입니다. 보존등기 임목, 보존등기 임목, 등기된 임목, 등기되면 독립물이지. 3번요, 밑줄입니다. 명인방법 구비한 수목 미분리 가시,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미분리 가시는 당연히 토지와 독립된 물건입니다. 4번 농작물 밑줄, 농작물도 토지의 독립물입니다. 그러나 농작물도요, 맨 끝에 줄,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분리되었죠. 경작된 수확물, 벼나 배추 등을 말이에요. 벼, 배추 등 경작된 수확물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입니다. 농작물은 정착물인데, 경작이 된 수확물은요, 동산이다. 이제 1번 올라가, 1번은 뭐라고 했죠? 종속정착물, 즉, 토지에 포함을 시킨데, 토지의 일부로 본대요. 자, 1번 밑줄입니다. 다리나 담장 밑줄. 이런 것들은 등기 안 해요. 바로 건물에 포함시켜버리잖아요. 자, 토지에 포함시켜버린다. 2번도 밑줄입니다.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단연생 식물 밑줄. 여기까지도 출시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독립물이 아니고 토지에 포함시킨다.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법률적 개념이고요. 다음에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이 나와있는데 뜬금없이 다음 페이지 보니까 위치와 접근성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요, 좀 체계가 좀 맞지 않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14페이지. 제2절 부동산의 분류. 자, 분류는요, 앞에서 봤던 부동산 개념보다 출제가 훨씬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류는 어떻게 묻지? 얘도요, 종합문제로 잘 물어. 종합문제. 종합문제가 그동안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요, 무려 15번 나왔거든요. 엄청 나왔습니다. 하나씩 봅니다. 1번 택지, 2번 대지, 또 대지. 한문이 다르죠. 자, 1번 택지 제목 동그라미. 2번 넘어가요. 동그라미 1번은 대가 나오고, 동그라미 2번은요, 대지가 나오고, 3번 부지 나오죠. 부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몇 개 있다? 몇 개였어요? 2개였어요, 2개야. 택지하고 부지하고. 왜 동그라미 했을까요? 지문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택지하고 부지가 지문이 잘 나와. 처음부터 봅니다. 택지는요, 택지는 땡땡, 땡땡 적어주세요. 주상공. 주택, 상가, 공장을 짓거나 지어진 용도라면 무조건 택지가 돼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그래서 첫 줄 밑이랍니다. 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이때 건축물이 주상공 세 가지입니다.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밑줄. 그래서 지문에서 주상공만 나왔다면 전부 다 택지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택지. 다음에 오른쪽. 자, 동그라미 1번 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지적부상 지목이 대를 말하고. 2번, 자, 건축부상 대지는요, 2번은 X. 이건 이제 개론에서는 심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X 버리시고. 3번 부지 동그라미 있죠, 부지. 부지도 지문 잘 나와요. 부지는 뭐냐? 자, 첫 줄 중간에 바닥, 토지, 밑줄. 자, 바닥에 깔린 모든 땅들이 전부 다 부지가 돼요. 그러니까 건물 부지, 도로 부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 모든 바닥 토지가 바로 부지가 돼요. 4번 내려가요. 자, 대지는 한문을 잘 보시면요. 대는 대인데 대 밑에 어디자 한문 있잖아요. 이런 대지는 끝에 보니까 자루형 토지 밑줄. 입구가 좁은 자루형 토지를 가리킵니다. 3번요. 후보지 이행지 중요하다.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는요, 단골 메뉴로 지문이 출제가 돼요. 그럼 후보지 이행지는요, 네모 박스 밑에 1번 후보지는 땡땡 밑줄입니다. 용도지역 상호간 밑줄. 용도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바뀌면 대분류간 용도 변경이죠. 이러면 후보지가 되고요. 2번 이행지는요, 밑줄입니다. 용도지역 내 세분된 지역 간 밑줄. 용도지역 내에 세분된 지역 간의 용도가 바뀐다면 이행지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박스를 보게 되면 용도가 크게 세 가지 있죠. 택지지역, 농지지역, 인지지역 상호간에 바뀌면 후보지가 되고, 택지가 다시 용도 세 가지 있죠.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주상공길이 바뀌면 이행지. 농지가 또 전답과 세 가지죠. 전답과 길이 바뀌면 이행지가 되고요.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도 지문이 잘 납니다. 약간의 여백에다가 또 메모합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항상 뭘 묻더라? 성숙도. 용도가 바뀌는 정도, 개발의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숙도가 빠르다. 빠른 경우. 용도가 빨리 바뀐대요. 천천히 바뀐데 느린 경우. 완만한 경우. 빠른 경우와 완만한 경우입니다. 성숙도가 빠른 경우는요, 이때는 바로 용도가 빨리 바뀌니까 바뀌는 장래 용도가 중요하죠. 용도 전환 후의 요인을 중시합니다. 장래 용도를 중시하고요. 천천히 바뀐대요. 이때는요, 용도 전환 전 현재 용도를 중시하더라. 그래서 이 지문도 지문이 빈출 지문입니다. 이어서 4번과 5번 묶어주세요. 건부지와 나지를 묶어주고요. 건부지와 나지. 자, 그림 아시죠? 토지가 맨 땅이다. 건물이 없잖아요. 얘가 나지가 되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건물이 있는 땅은 얘가 바로 건부지가 돼요. 나지와 건부지입니다. 자,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부지인데, 자, 그러면요, 건부감가 밑줄. 건부감가가 원칙이죠. 원칙.
자꾸 우리 시험은요, 원칙 해놓고 건부정가를 바꿔서 물어요. 쉬운 말인데, 건부감가가 원칙이고, 건부정가는 예외적입니다. 자, 나지 동그라미. 나지도 지문 빈줄 지문인데, 나지 동그라미. 한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정착물이 없고,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 밑줄. 이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돼요. 밑줄 했죠? 그럼 밑줄 밑에다가 또 이렇게 적어주세요. 밑줄 쫙 껐잖아요. 예. 정착물이 없고 사용식을 제한 권리가 없는 토지라고 껐는데 여기다가 화살표.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자, 얘가 표준지다. 얘가 표준지다. 표준지도요, 낮일 수도 있고 건부일 수도 있거든요. 도심지는 건부지가 더 많잖아. 낮이가 드물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토지가 표준지라면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건물이 없는 걸로 보자 낮이 상정평가가 돼. 그래서 모든 표준지의 평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무조건 건물 무시해버리고 낮이를 조건으로 평가하자. 요때 요 낮이의 설명이 밑줄 끈 겁니다. 요때 요 낮이가 방금 밑줄 껐듯이 정착물이 없고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가 낮이를 가리킵니다. 6번 법지와 빈지예요. 자, 그러면 동화면 1번, 2번. 1번 법지는요, 기억나시죠? 경사지입니까? 해변가의 토지입니까? 경사지. 빈지는요, 해변가의 토지죠. 그래서 지문, 문장 그대로 각각 밑줄합니다. 법지는 경사지인데 밑줄하세요. 자, 법으로 소유권이 있을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 밑줄. 빈지는 해변가 토지죠. 밑줄합니다. 활용 실익은 많지만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다 밑줄. 요 문장을 단어를 바꿔서 물어요. 여러분들은 바뀐 단어만 안 속으시면 돼. 문장을 꼬을 수가 없죠. 바뀐 단어만 조심하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포락지는요, 바로 하천화된 부분의 토지를 말하죠. 그래서 첫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이 되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다. 즉 하천화된 부분의 토지를 가리킵니다. 8번 한계지는요, 밑줄 하세요. 맨 끝에 택지 이용에 있어서 최원방권의 토지 밑줄.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의 토지가 한계지가 되고요. 자, 9번 필지와 획지. 자, 9번 앞에다가 별표하세요. 별표 한 개. 필지와 획지는요, 과거 시험은요, 얘만 묻는 단독 문제가 5번씩이나 나왔죠. 자, 그러면 필지역작이 되면 기억나시잖아요. 필지는요, 권리를 가리킵니까? 가격 가리킵니까? 권리. 획지는요, 가격. 이 땅 얼마 합니까? 묻게 되면 가격을 묻지 뭐 획지. 이 땅 누구 땅입니까? 권리를 묻죠. 필지가 돼요. 따라서 1번 필지는요, 자, 권리를 가리키니까 얘는 반드시 지번을 붙여서 구청에 등록을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중간에 등록 단위 밑줄, 등록 단위. 2번요. 획지는요, 밑줄입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밑줄. 자, 10번 공지 찾았습니까? 10번 공지 두 줄 내려가서 동그라미로 공한지 찾았죠. 공지하고 공한지를 묶어주세요.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공지와 공한지. 공지는요, 모두 밑줄합니다. 건축법상 대지에서 건축물 바닥 면적을 재배한 부분의 토지, 건물 짓고 남는 땅이죠. 공지가 되고요. 공한지도 모두 밑줄하세요. 공한지는 도시 택지 중에서 오로지 집가 상승을 목적으로 투기 목적이죠. 장기간 방치된 토지가 공한지가 돼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유유지하고 3번 휴한지. 2번과 3번 묶어줄래요? 묶어서 비교합니다. 2번요. 유유지는 밑줄합니다. 놀리는 토지, 노는 땅이죠. 바람쥐가 지 않게 노는 땅이 바로 유유지가 되고, 3번 휴한지는요, 맨 끝에 보시면 쉬게 하는 토지, 쉬는 토지죠.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가 휴한지가 되고요. 12번 맹지는요, 자, 끝에 문장 밑줄합니다. 공로와 접한 면이 없는 토지.
꽉 막힌 땅이죠. 접합면이 없는 토지가 되고 13번 산화지는요 밑줄입니다. 고압선 아래 토지 밑줄 고압선 아래 토지가 되고요. 14번 소지는요 밑줄입니다.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 즉 개발 안 된 땅을 말해요. 15번 16번 묶어지고요. 표준지와 표본지 표준지는 무엇이냐 지가 공시를 위해 밑줄 그러니까 1단의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말해요. 그래서 1단의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가 표준지, 지가 공시가 목적이고 표본지는요. 지가 변동률 산정 밑줄, 지가 변동률 산정이 목적인 토지가 바로 표본지가 돼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주택의 분류. 주택 분류는요. 그동안에 6번 나왔어요. 근데 주택 분류도요. 32회 때 작년에 나왔거든요. 나왔기 때문에요. 올해는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도 연타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나오면 좋겠지만 얘도 이미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건너뛸 확률이 높아요. 일단 보자면요. 단독주택은 종류가 4가지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다. 공동주택은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자, 공동주택은 바로 안개있죠. 어떻게? 아, 연세대 기숙사. 아, 아파트. 연립주택. 세대, 다세대주택, 기숙사. 아, 연세대 기숙사. 정리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잘 묻는 것이 가운데 2개를 잘 물어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올라가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이 4가지가 집중적인 출제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상식적으로 단독주택은 층수도 낮고 규모가 작잖아. 공동주택은 층수도 높고 규모도 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은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숫자가 전부 다 660, 660이죠. 이하가 되고 공동주택은요. 또 숫자가 660인데 다 660이잖아요. 다세대주택은 660 이하가 되고요. 연립주택은 좀 더 크죠. 660 조금 더 초과. 그래서 초과하는 것이 연립주택입니다. 다음에 층수 볼까요? 층수.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3층, 3개층이죠. 다만 다중주택은 취사가 안 된다. 3개층 이하가 되고요. 공동주택은 4개층이죠. 그래서 연립이건 다세대건 모두가 4개층 이하를 가리킨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 파트도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은 희박이에요. 올해 그다지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자, 첫 시간은요. 부동산 개념 분류까지 요약집 정리했고요. 2교시 다음 시간은요. 이제 예상문제 풀고 다음에 보충자료도 풀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